돈 없으면 간섭하지 마라. 내가 이 집 기둥 아냐? 추석상 앞 큰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말에 순간 숟가락을 들던 손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형, 지금 아버지한테 뭐라는 거야? 둘째 영호가 벌떡 일어나 형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오히려 비웃듯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평생 번 돈, 제 연봉 절반도 안 돼요. 내가 아니면 이 집 굴러가긴 하겠습니까? 그 순간 영호의 주먹이 날아갔고 제사상이 쾅 하고 뒤집혔습니다. 정과 탕이 바닥에 나뒹굴고 손주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종수는 멍한 눈빛으로 쓰러져가는 제사상을 바라보다가 터져나오는 절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그날 이후 추석은 더 이상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사연의 시작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사연도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경북 구미에 사는 68세 김종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북 구미의 오래된 기와집에서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는 종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 명절 준비는 온전히 종수 혼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부추전을 뒤집으며 종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다 같이 웃어야지. 큰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늘 자랑스러워했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외제차도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었습니다. 종수에게는 더없는 자랑거리였습니다. 둘째 영호는 몇 년 전 사업 실패 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다가 망한 후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해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종수는 가끔 용돈을 보내주곤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딸 민정이는 시집가서 바빠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살림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남편도 평범한 회사원이라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절 때마다 얼굴은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종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전복구이, 북어포 무침.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항상 만들던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비록 혼자 만들어서 맛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그때와 같았습니다. 특히 송편은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이었는데 종수는 새벽부터 반죽을 하며 정성스럽게 빚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다 와. 준호도 올 거래. 오랜만에 집안이 시끌벅적할 거야. 종수는 아내의 사진에 대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내가 없는 5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지만 오늘만큼은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정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과일과 한과를 든 채였습니다. 뒤따라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활기차졌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다. 괜찮아. 다 끝났어. 그보다 애들아,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라. 손주들이 깍듯하게 절을 했습니다. 종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역시 손주들을 보는 재미가 최고였습니다. 민정아, 너 많이 힘들지?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보다 아버지가 더 힘드실 텐데.
혼자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고 민정이는 어머니 없이 혼자 명절 준비를 하는 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시집살이와 육아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둘째 영호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했고 구두도 낡아 보였습니다. 사업 실패 후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고생 많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영호는 고개를 푹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망한 후에는 완전히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요즘 택배 일 하면서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택배라. 고생이 많구나. 종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째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연금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처지라 큰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쯤 드디어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준호는 값비싼 양복 차림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도 차고 있었습니다. 종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호야, 오느라 고생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멀었을 텐데. 아버지,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막혀서 좀 늦었습니다. 준호는 형식적으로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싸 보이는 선물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우 세트와 고급 과일, 그리고 건강식품까지 잔뜩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가져올 필요 없는데. 그냥 명절이니까요. 아버지 건강 챙기시라고요. 종수는 기뻐하며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큰아들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마치 빨리 끝내고 가고 싶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계속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 형님, 오셨네요. 영호가 일어서서 인사했지만 준호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제 사이의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형제끼리 농담도 주고받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서먹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제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보, 애들이 다 모였어. 준호도 왔고, 영호와 민정이도 왔어. 손주들도 컸어. 보고 있지?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비록 아내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년 이런 날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이런 날조차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상차림을 받고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종수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라 종수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아버지 혼자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민정이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뭘? 이 정도야. 너희들 얼굴 보는 게 더 좋아. 그나저나 준호야. 회사 일은 어떠니?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그냥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준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도 자세히 해주고 자신의 성과도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종수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호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종수는 그런 세세한 것들보다는 가족이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기뻤습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이 집안에 큰 폭풍이 몰아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술잔이 몇 번 돌고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을 때 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종수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영호의 얼굴에는 절망적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예, 이번 달 월세가 또 밀려서요. 집주인이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나가라고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구겨가며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의 표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종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째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버지로서 도와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200만 원이면 보증금까지 합쳐서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뭐라고? 영호가 형을 노려봤습니다. 돈 없으면 간섭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 제발 이런 문제에 끼어들지 마세요. 뭘 아신다고? 준호의 말에 온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평생 번 돈이 제 연봉 절반도 안 되잖아요. 농사 짓고 공무원 몇 년 한 게 전부인데 뭘 안다고 나서세요? 준호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평소 숨기고 있던 본심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너무하잖아요. 준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평소에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주셨어요? 대학 등록금도 제가 장학금이랑 알바로 벌어서 낸 거고, 취업도 혼자 한 거고.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조언을 해요? 종수는 술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큰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언제 너한테 그런 소리를? 안 하셨어요? 영호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민정이한테도 애 교육비 지원해주지 말라고. 아버지가 가진 게 뭐 있다고 나서려고 해요? 영호가 참다 못해 벌떡 일어섰습니다. 형님,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내가 뭘 할 건데? 택배나 배달하면서 뭘 할 수 있어? 준호의 말에 영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최소한 아버지한테는 함부로 말 안 해. 함부로? 이게 현실이야.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통장에 얼마나 있어요? 100만 원도 없을걸요? 종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에 큰돈을 도와줄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것 봐! 없으면서 뭘 도와준다고 나서세요? 차라리 나한테 말하지 그래? 차라리 내가 도와줄게! 준호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영호에게 던졌습니다. 200만 원. 이거 긁어서 써.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 아버지한테 돈 이야기하지 마. 아버지도 영호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 집안 경제는 제가 책임질게요.
준호의 말에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종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버지,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래. 현실. 종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민정이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영호가 폭발했습니다. 형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요? 돈 좀 번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럼 너는 뭘 했어? 사업 망하고 나서 뭘 했냐고?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 웃기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준호는 완전히 선을 넘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엄마한테 소리나 지르고 그러면서 지금 와서 무슨 아버지 행세야? 야, 영호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바람에 제사상이 뒤집히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전과 탕이 사방으로 튀었고 과일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싸우지 마. 민정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제는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굴었습니다. 종수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5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가 이렇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종수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제야 형제들이 서로를 놓았습니다. 준호는 옷을 털며 일어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어요. 역시 이 집에 오면 이런 일만 생기네. 준호야! 아버지, 저 먼저 가겠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요. 준호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고급차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곧 사라졌습니다. 종수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큰아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영호와 민정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가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종수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명절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영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종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와 영호는 말없이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전들이 바닥에 뒤엉켜 있었고 국물이 사방으로 흘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애들아.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이.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형님이 너무 심했어요. 영호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장이었는데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서.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가 되다니요. 그날 밤 영호와 민정이가 돌아간 후 종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아내의 사진만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준호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내가 못난 아버지였나? 종수는 아내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종수는 평소처럼 동네를 산책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슈퍼 앞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종수 씨, 안녕하세요? 아, 김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혹시 큰아드님 소식 들으셨어요? 김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소식 말입니까? 그게 서울에서 온 소문인데 큰아드님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종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횡령이라고 하나? 그런 것 때문에 고소도 당했다고 하던데. 혹시 모르시는 거예요? 종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가 횡령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요? 글쎄요.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종수 씨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종수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우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둡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형님이 정말로 회사 돈을 빼돌렸나 봐요.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영우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준호의 사진과 함께 대기업 부장 20억 횡령 혐의로 수배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종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 기사 내용을 보세요. 3년 동안 계속 빼돌린 거래요.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고 나와 있어요. 종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큰아들이 도둑이었다니요. 그럼 그 좋은 차, 비싼 옷, 강남 아파트 모두 훔친 돈으로 산 거였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어떻게 하죠? 영우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형이 범죄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종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준호 씨 아버님이세요? 그런데요? 저는 회사 법무팀 박 과장입니다. 저희가 김준호 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상태인데요. 종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드님께서 현재 잠적한 상태입니다. 혹시 연락이 닿으시면 즉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적이요? 네, 3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에도 없고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종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도망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우가 급히 종수를 부축했습니다. 준호가 도망갔다는구나. 종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범죄자가 되어 도망갔다니요. 바로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보 기자입니다. 김준호 씨 부친분이시죠?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요? 네, 아드님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 부모님 입장을 듣고 싶어서요. 종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앞에는 어느새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뒷문으로 나가요. 영우가 종수를 이끌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김준호 씨 아버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드님과 연락은 되고 계시나요? 횡령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종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종수는 기자들을 피해 도망치듯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종수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종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횡령범 아버지
취재진 피해 도주라는 자막과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정이가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종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 때문에 온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명절 때 준호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깔보던 그 태도들이요. 그럼에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준호가 진짜 자신의 아들인지요. 돈을 훔치고 도망가면서도 아버지에게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피해 다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종수였지만 아들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큰아들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요. 돈과 허영으로 가득 찬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준호로부터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종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충격도 컸지만 도망가면서도 아버지에게 한마디 말이 없다는 게 더 상처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종수는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준호의 집이라도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준호가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종수는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비싼 곳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방문 신청을 하자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 주인 나갔어요. 며칠 전에 짐 빼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이사업체 불러서 짐 다 빼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 혹시 김준호 씨랑 어떤 사이세요? 아버지입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김준호 씨 집에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사채업자들 같더라고요. 돈 갚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경찰도 몇 번 왔었고요. 종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횡령도 모자라 사채까지 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빌린 걸까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 몇 억은 되는 것 같던데요. 종수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몇 억이라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이미 경매로 넘어갔어요. 은행에서 압류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비원의 말에 종수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종수는 준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로비에서 만난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준호 부장님은 이미 해고되셨어요. 출입도 금지됐고요. 그럼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저희도 몰라요. 경찰에서도 찾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종수는 절망했습니다. 정말로 준호가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준호 부장님 아버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 부장님이 하신 일 때문에 저희 회사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동료들도 다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 직원의 말에 종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교육을 못한 아버지 탓입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은 아니죠. 다만 김 부장님과 연락이 되시면 자수하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도망만 다니면 죄만 더 커져요. 종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렸습니다. 구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종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부터 보였던 신호들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거짓말을 자주 하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들이요. 그때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는데 종수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집도 없어졌고 회사에서도 쫓겨났대. 완전히 사라진 거야. 종수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채까지 몇 억 빌렸다고 하더라. 몇 억이요? 영호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200만 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형은 몇 억을 빌려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사채업자들이 여기까지 올까요? 영호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종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종수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요? 김준호 씨 아버지시죠? 저희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준호가 저희한테 5억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5억이요? 종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빌린 돈은 아버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상관없지만 도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큰 돈은 저도 없어요. 없으시다고요? 그럼 이 집은 뭐예요? 꽤 갓나갈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살 집인데. 아, 그래요? 그럼 담보로 잡으면 되겠네요. 5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2억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 종수는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이 집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세요. 며칠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남자들이 떠나고 나서 종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준호 때문에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준호를 아들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을요. 자신과 가족들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린 준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정말 끝이다. 종수는 중얼거리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도 슬픈 표정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호적 등본을 떼러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준호를 호적에서 파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계속 찾아올 것이고 언론도 계속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종수는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온다고 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종수는 하루 종일 불안해하며 집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영호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일찍 퇴근해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정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요. 그래도 되나? 준호가 실제로 돈을 빌린 건데. 종수는 망설였습니다. 비록 아들이 저지른 일이지만 그래도 혈육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예상대로 그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김종수 씨,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그런 큰 돈은 없습니다. 그럼 이 집을 담보로 잡으셔야겠네요. 서류 가져왔으니까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살 곳인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이 빌린 돈을 안 갚겠다는 건가요? 남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영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돈 빌린 적 없어요. 형이 무단으로 빌린 돈을 왜 아버지가 갚아야 해요? 아들이 빌린 돈은 아버지 책임이야, 이 자식아. 남자 중 하나가 영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손 놔요. 영호가 남자의 손을 뿌리치자 다른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만둬. 종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호는 여러 명을 상대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하세요. 영호가 맞으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만하라고. 종수가 남자들 사이로 뛰어들어 영호를 감쌌습니다. 아저씨, 비켜요.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권리라니요. 이게 무슨 권리예요? 종수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저희한테 담보로 이 집을 약속했어요. 여기 차용증에 나와 있잖아요. 남자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준호의 서명과 함께 담보 구미 시 동번지 주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으니 당연히 아버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호가 내 허락도 없이? 종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니요. 허락? 아들이 아버지 집을 담보로 잡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요? 가족 재산 아닌가요? 남자들의 논리는 억지였지만 위력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경찰 왔네요. 일단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끝난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경찰을 보고 후퇴했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파악한 후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불법이니까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용증이 있다면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담보 설정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해요. 경찰이 떠나고 나서 종수와 영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형이 이 집을 담보로 잡혔을까요? 모르겠다. 준호가 그럴 리가. 하지만 종수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횡령까지 저지른 준호였는데 집을 담보로 잡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종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비용도 부담스러웠지만 집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용증을 보니까 아드님이 실제로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 같네요. 변호사의 말에 종수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집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설정한 것이니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소송을 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최소 500만 원은 들 것 같고 기간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종수에게는 그런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드님이 실제로 집 등기부등본을 위조해서 담보로 잡았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종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준호 때문에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가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남편 회사에서 준호 오빠 일 때문에 눈치를 주고 있대요. 미안하다, 민정아. 그리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계속 놀림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종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연일 계속된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영호가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영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종수를 보며 영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영호의 말에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둘째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영호야, 아버지가 준호를 잘못 키웠나 보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형이 선택한 길이에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종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혈육이었고 용서하고 싶어도 너무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형한테 기대지 마세요. 형은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영호의 말이 종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 정말로 준호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종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준호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고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준호를 포기할 때가 온 것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종수는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직장을 일찍 끝내고 와서 아버지를 돌봐주었습니다. 민정이도 자주 찾아와 음식을 해주며 아버지를 챙겼습니다. 아버지, 약 드셨어요? 응,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종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준호와는 달리 영호와 민정이는 정말 효자효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호가 급하게 달려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화면에는 도주 중이던 김준호, 중국에서 체포라는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잡혔다고? 네, 중국 상하이에서 잡혔대요. 곧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래요. 종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잡혔다는 소식이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영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데?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형이 중국에서도 사기를 쳤대요. 한국 교민들한테 투자 사기를 벌인 거래요. 종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횡령도 모자라 중국에서까지 사기를 쳤다니요. 피해액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10억이라고? 종수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준호의 범죄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언론사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뉴스팀입니다. 김준호 씨 체포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인터뷰는 안 하겠습니다. 종수가 거절하려 하자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서요. 김준호 씨가 체포되면서 한 말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무슨 말이요? 내 아버지가 뒷배였다. 아버지 돈으로 사업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종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준호 씨가 중국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어요.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종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공범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영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나를 공범이라고 했대. 뭐라고요?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정말로 그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준호, 아버지를 공범으로 지목이라는 자막과 함께였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로. 종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가면서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준호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로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종수 씨이십니까?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김준호 씨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조사요? 네, 김준호 씨가 아버님을 공범으로 지목했거든요. 일단 참고인 조사부터 받으시겠습니다. 종수는 생전 처음 검찰청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종수에게는 악몽 같은 일이었습니다. 검찰청에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종수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준호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아버님과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의 말에 종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룰 것 같으니까 조심하세요. 수사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동안 언론에서는 김준호 부친 무혐의 처분이라는 기사들이 나왔지만 이미 종수는 피의자로 찍혀버린 상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시 아버지도 뭔가 있었겠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종수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종수 씨, 이제 아드님이 잡혔으니까 확실히 정리해야겠네요. 저는 정말 관련 없다고 했잖아요. 관련 없다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남자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아드님이 저희한테 보낸 편지예요. 중국에서 보낸 거라고 하네요. 종수는 편지를 읽어보고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버지 집을 담보로 잡아도 된다고 허락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든 아니든 아드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남자들은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종수의 도장이 찍힌 것처럼 보이는 담보 설정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러시겠죠. 하지만 도장이 찍혀 있네요. 종수는 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도장과 똑같았습니다. 준호가 내 도장을 훔쳐서. 종수는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몰래 자신의 도장을 가져가서 위조 서류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서류는 완벽하니까 이 집을 넘겨받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위조예요. 위조라고 주장하시려면 법정에서 하세요.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강제로 집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영호야, 경찰에 신고해. 종수가 소리쳤지만 남자들이 영호를 막았습니다. 신고해봐야 소용없어요. 민사 문제라고 할 거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종수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 종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준호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종수의 절규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 자식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어. 이제 끝이야.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준호 때문에 고통받지 않겠다고요. 영호야, 민정아. 이제 우리끼리만 살자. 종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준호와의 인연을 끊을 때가 온 것입니다. 종수의 절규가 끝나자 사채업자들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은 준호가 빌린 거예요.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종수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담보로 잡혀 있는데? 위조 서류로는 안 됩니다. 법정에서 보죠. 종수의 단호한 말에 사채업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순순히 굴복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하지만 그때까지 이 집에 사람을 보내놓겠어요. 남자들은 결국 물러났지만 집 앞에 감시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영우와 민정이를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아, 아버지가 결심했다. 무슨 결심이세요? 준호와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 이제 그 자식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종수의 말에 영우와 민정이는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집 문제도 끝까지 싸우겠다. 죽어도 준호 때문에 집을 내줄 수는 없어. 종수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준호가 한국으로 송환되어 법정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김준호 첫 공판이 열립니다. 뉴스를 보던 종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자신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법정에 가보실 거예요?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볼 필요도 없어. 하지만 종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정말로 준호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종수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준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나타난 준호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인 김준호,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 모든 일은 제 아버지가 시킨 일이에요. 종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까지 자신을 거짓말로 엮어 넣으려 하다니요. 아버지가 투자하라고 해서 한 일인데 저만 죄인이 되는 게 억울해요. 준호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공범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계획했어요. 준호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종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이야. 종수가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경고했지만 종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저 자식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방청인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경비가 종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종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이 법정에서 자신을 거짓말로 모함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영우가 달려와 종수를 부축했습니다. 영우야, 준호가 저런 거짓말을.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런 거짓말은 곧 밝혀질 거예요. 그때 법정에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김종수 씨이십니까? 네. 저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변호사는 종수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실 준호 씨가 아버님께 부탁하라고 했어요. 무슨 부탁을 말입니까? 법정에서 준호 씨 편을 들어달라고요.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종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준호가 감옥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법정에서 저 편을 들어주시면 형량이 줄어들어요. 아버지가 투자를 권유했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종수는 편지를 읽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종수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 자식은 이제 제 아들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준호 씨에게 뭐라고 전할까요? 이렇게 전하세요.
김종수는 이제 김준호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종수의 말에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날 오후 법정에서 종수의 메시지를 들은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더 이상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김준호 씨,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으신 것 같네요. 변호사의 말에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그 시각 종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준호는 이제 남남이야. 종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준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우와 민정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끝났다. 이제 우리끼리만 살자. 종수의 말에 영우와 민정이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법정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떳떳하니까. 그날 밤 종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에서 큰 짐이 내려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감옥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를요. 준호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횡령과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짓으로 엮어 넣으려던 계획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이 소식이 나오자 종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자신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긴 형을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자업자득이야. 종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또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종수 씨, 이제 아드님도 감옥 갔으니까 확실히 정리해야죠. 또 왔네요. 이미 말했잖아요. 저는 관련 없다고. 그래도 아들이 빌린 돈인데 아버지가 모른 척할 수는 없죠. 남자들은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있잖아요. 도덕이라고 하셨나요? 종수가 일어섰습니다. 그 자식이 무슨 도덕을 지켰다고 제가 도덕 운운을 들어야 합니까? 종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이제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빌린 돈은 그 자식이 갚으세요. 아니, 그래도 뭐요? 제가 언제 돈 빌리자고 했어요? 제가 언제 보증을 섰어요? 종수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맞섰습니다. 위조 서류 가지고 와서 협박하는 게 도덕이에요? 당신들이야말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사채업자들은 종수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그럼 정말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왜 남의 빚을 갚아야 해요? 좋아요.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정에서 보자고 했잖아요. 위조 서류로는 절대 안 됩니다. 종수의 단호한 말에 사채업자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 일은 끝난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떠나고 나서 영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으셨어요. 그래, 아버지도 할 때는 한다. 종수는 자신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움츠러들었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진짜로 법정에서 사채업자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종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원고 측에서 제시한 담보 설정 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의 말에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고 김종수 씨의 도장이 도용된 것이 확인되었고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 담보 설정은 무효입니다. 판사의 판결에 종수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협박과 위협은 불법이므로 앞으로 피고에게 접근을 금지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종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만든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영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우와 민정이가 모여서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종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흐뭇했습니다. 준호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형이 감옥에서 편지 보냈다던데요? 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지요? 네, 우편함에 들어있더라고요. 영우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거짓말로 엮어 넣으려 한 것도 집을 담보로 잡은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 편지를 읽던 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8년 후에 나오면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한 번만 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종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종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 8년이라는 시간이 준호를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영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한 상처는 너무 크잖니. 종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지. 그날 밤 종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준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할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일단은 지켜보자. 하지만 다시는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종수의 삶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의 괴롭힘도 없어졌고 언론의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영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민정인의 가족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종수 자신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강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영호와 민정이만 와서 조용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음식은 간소했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으니까. 종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종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준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다. 영우와 민정이 같은 진짜 가족 말이다. 앞으로 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겠다. 종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평화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